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앙상하게 마른 이른바 갈비 사자 사태를 계기로 열악한 동물 사육 실태가 드러났던 김해의 한 동물원 기억하십니까? 좁고 횡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은 제자리를 맴도는 행동이나 깃털을 등을 뽑아내는 자해 행위를 하고 종일 잠을 자는 무기력증 등을 보이는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대전의 한 동물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의 환경단체가 지난 2021년부터 동물원의 사육 환경 등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물원에 있는 아무르 표범은 벽 쪽에서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원을 그리며 맴도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수달은 스스로 몸을 물어뜯었고 펭귄은 계속해서 유리창에 몸을 부딪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 곰은 반복적으로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동물원의 사육 환경을 보면 어쩌면 동물들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비좁은 철장에 갇힌 광경은 그야말로 감옥과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또한 관람객들이 쉽게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도시공사가 이 동물원을 오는 2029년까지 3,100억 원을 들여 최신식 놀이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동물원을 살아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물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한 동물원 수의사의 이야기 전하면서 오늘 오프닝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아직은 마음이 불편한 곳이더라도 훗날 더 이상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이 내몰리지 않기를, 생명이 상품처럼 소모되지 않기를, 그러다가 마침내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편안한 동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3월 21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돼지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을 짓겠다면서 이 민선 8기 대전시가 대전 중구 중촌동 일대에 이 클래식 공연장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요. 예. 그러면서 대전시는 그 공공 건축물 혁신을 위한다면서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 사업 계획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었고요. 예. 대전 중구 중촌 근린공원에 그 음악 전용 공연장 그리고 제2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가칭 대전 아트파크 기획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대전시가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당시 이제 홍보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이 공모전에 일본, 네덜란드는 물론 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던 그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의 유명 건축 디자인 팀도 참여한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명 건축팀이 공모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도 홍보가 됐었고요. 예. 이장훈 시장이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이 세계적 건축물을 건립해서 인류 문화도시 대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업을 놓고요, 그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KBS 정재훈 기자가 관련 소식을 단독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사업비도 지나치게 많고 또 공연장 부지가 중촌 근린공원 일대로 결정되면서 기존 시설물 철거로 애꿎은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전시가 이 공연장 예정지로 중촌 근린공원을 선택을 했는데 예. 이 중촌 근린공원은 지난 2007년에 착공을 해서요. 18년 만에 지난해 12월에 겨우 완공한 곳입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공연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야구장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그런 시설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에 투입됐던 시민 혈세 300억 원 정도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참고로 300억 원, 그러니까 정확히 29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서 조성한 시설물을 얼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철거한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 공연장 건축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예. 대전시에 앞서서 부산시도 2,500석 규모의 이 클래식 공연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소요됐던 예산이 1,10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을 지으면서 대전시는요, 3배인 무려 3,30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교부금 감소라든지 지방세 감소 이런 걸로 대전시 부채가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예. 이 수백억 원이 투입된 그 새로 지은 시설물을 허물고 다시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연장을 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지적이 나올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전시는 뭐 그저 어쩔 수 없다 이런 반응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더 답답한데요. 이런 우려는 그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이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 안 의원은 그 대전시의 채무 증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대전시가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계획 여기에는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전시는 세계적인 명소이자 이 특별한 명품 공연장을 위해서는 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요. 이 공연장이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는데요.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있죠. 거기가 예. 유명한 거는 이 단지 공연장 하나가 멋지게 생겨서가 아니라요. 뭐 주변 경관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시드니라는 도시가 가진 그런 상징성, 강점 이런 것들에다가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공연들이 있어서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좀 있었는데 그때 세계적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 필라델피아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외 광장에서 공연하는 걸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비록 야외긴 했지만은 그때 받았던 그 차이코프스키의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연장이라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진정한 명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돈도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 멀쩡한 그 수백억 원짜리 새로운 시설물을 때려 부수고 거기에다가 그 남들보다 수천억을 더 쓰면서 이 겉만 번지르한 그런 공연장을 짓겠다는 건지 정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 명품이 결국 돼지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좀 걱정됩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운영위원과 이사 사이입니다. 예, 이게 어떤 사이일까요? 네, 그제 방송에서 이번 그 사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좀 소개해 드렸었죠. 예. 이 가운데 충남 당진 제2선거구 출신의 충청남도 의회 의원을 뽑는 재선거에서요. 이 선거법 위반 관련 그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충남도당이요. 지난 6일에 이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현 후보가요. 이 허위로 학력을 공표했다라면서 예. 충청남도 선관위가 이를 발견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났습니다. 예, 이완식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후에 이것을 대체할 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인데 이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요, 이 구본현 후보가 공식 출마 기자회견에서요, 이 송악중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이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이사라고 이제 허위 학력을 기재한 그런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라면서요. 예. 그리고 2024년에 운영위원을 했는데 다른 경력 표시와 달리 앞에 전자도 붙이지 않은 거 이것 좀 명백한
의도가 있다. 따라서 경찰이 엄정 수사에 나서야 하고 구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총동문회 운영위원이었는데도 마치 현 총동문회 이사인 것처럼 고의로 경력을 위조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도요. 구 후보가 이 송악중학교에 입학했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다수의 언론사의 그 기자들한테 이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그런 프로필을 제공한 것은 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면서 구 후보를 이제 경찰에 고발했던 건데요.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논란이 된 그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측에서요. 이제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측은 이 송악중학교 30회 동문들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온 9보년 회원은 이 30회 동기들의 권유로 이 30회 기수별 동문회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쭉 참여를 해왔고 회비도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난 2024년 5월에는 이 30회 기수별 동문회를 대표하는 기수 이사로 선정이 돼서 총동문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회비도 잘 내고 있고 그래서 그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회칙에 의거해 이 회원 자격에 근거한 명예회원으로 이 총동문회 회원임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 후보가 송악중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동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명예회원 자격을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해당 기수 이사 자격으로 총동문회 운영위원직을 부여받았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 후보 말고도 이 다른 중학교 출신 2명도요. 이 송악중학교 동문회원들하고 교류하면서 이 학교의 그 명예 동문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참고로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회칙을 보면은 이 졸업생 말고도 동문회 공로가 있는 자를 이제 이사회가 추태를 하면요.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고요. 기수별로 또 이사 2명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회원도 동문회 활동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규정상으로 보면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9보년 후보는요, 이 학교 총동문회 규정에 따라서 총동문회 회원이 맞는 거고요. 또 기수별 이사로 총동문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거는 맞지만은 보도 자료에 배포했던 것처럼 총동문회 이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결국 사법당국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사냐, 운영위원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무튼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한마디들이 전 세계 이제 뉴스 헤드라인들을 다 장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기후위기 정책들을 이제 펼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 재검토한다면서 전기차 의무화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도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기후위기를 조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좀 부정하는 그런 것이 트럼프 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환경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12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폐기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13일 하루 동안에는 이 전기차 의무전환 정책 폐지하고 배기가스 기준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도 완화하는 이런 그 환경 규제 완화와 관련된 31건의 조치들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을 최우선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나 혹은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기후위기를 부정한다라고만 해석할 건 아니고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방향이 미국의 경제발전이나 혹은 패권주의에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을 파괴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해야만 미국이 조금 더 이득을 얻는다 이런 그쵸. 기조로 좀 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취임 직후에 이제 파리 협정도 탈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기 트럼프 시기 때도 이제 한번 예. 탈퇴를 했었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시 복귀를 했었어요. 다시 가입했죠.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탈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도 논의하고 또 국제적으로 약속도 하고 이행도 하고 또 기금도 모아내는 그런 협정이에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바로 탈퇴를 했는데 기후위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듯한 멘트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석유와 이제 가스 시추를 늘려가지고 이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정책을 대표 정책으로 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 협정에 어쨌든 계속 가입되어 있으면은 대표적인 이제 화석 연료인 석유하고 가스 시추 생산량을 늘리는 거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즉각적으로 탈퇴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실제로 이제 단순히 가치적인 논쟁 때문에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에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기후 위기에 반하는 그런 예.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2기 시대가 이제 되면서 많은 변화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예고가 되고 있는데 ESG 관련해서 각종 규제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좀 강력한 입김에 한국의 환경 정책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사실 되게 기형적인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한 명의 사람이라고 치면은 입으로는 계속해서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손과 발로는 이제 석탄화력 발전이나 혹은 석유와 관련된 여러 화석연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또 재생에너지는 또 제대로 개발하지 않는 입과 손발이 다 따로 노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계속했던 게 이제 사실은 우리 정부였던 거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규제 정책도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겠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래 어차피 탄소 중립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에 반하는 정책들을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대로 된 탄소 중립 정책을 실행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뭐 전기차 보상금 주겠다. 예.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라. 뭐 이런 걸 대표적인 환경 정책이라고 한 건데 그거 사실 제대로 시행도 못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실행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업들이랑 실제로 이제 이 해당 영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느꼈었던 거는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가들이 이 기후 위기 특히 이제 아리백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장에 예. 편입하지 않는 기업들은 우리가 껴주지 않겠다. 같이 일하지 않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 탄소 중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을 주로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 장벽들을 만들어내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혹은 대기업들 역시도 아리백에 계속해서 신경을 썼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4년이잖아요. 예. 미국의 정책은 4년 동안은 당연히 이제 기후위기에 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글로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아리백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향에 있거나 혹은 환경 규제를 어느 정도 강화시켜 나가는 게 본인들의 이득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예. 그런 국제적인 환경 규제 장벽들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흐름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 준비를 해놨는데 그 정부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거를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위기 정책에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속절없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4년 후에 사실은 더 큰 청구서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말씀해주신 대로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이 환경을 좀 보호하기 위한 방향들로 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만들어 놓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4년 뒤 또 8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AI나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가 사실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렇죠. 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당 에너지를 공짜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당연히 이제 아리백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을 이미 애플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갑자기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인 것이고 그리고 4년 뒤에 어차피 방향 바뀔 게 뻔하고 예. 기후위기 가속화될 게 뻔한데 그걸 굳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방향이 바뀐다기보다는 예. 잠시간에 이제 커다란 장벽을 만난 걸로 이제 해석하는 게 예. 저는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트럼프 2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후 정책 후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 이후에 기후 환경 정책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께서는 하시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그 부분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예. 정부 초기 때 이제 태양광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했다면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건 예, 맞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종전에는 30.2%였는데 이걸 예. 21.6%로 대폭 낮췄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낮은 수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7% 정도의 전력들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수급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재도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실제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또 다양한 부지들도 선정해야 하는 이런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영역들이 굉장히 쪼그라들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유예하는 정책들을 이제 펼쳤었던 게 예. 사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토건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예. 어쨌든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정부가 맞나라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거리가 먼 정책들을 계속 펼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조금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네.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예. 국제적인 방향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사실은 저는 유럽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연합이 잘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무역장벽 얘기할 때 이제 유럽연합의 탄소국 경제도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탄소 중립 정책들을 다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특히나 독일과 같이 탄소 중립을 앞서가겠다고 선언한 국가들이 내부 선거 과정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걸 실제로 또 유권자의 표로서 심판했던 예.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실패를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 이상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을 가치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하고 선언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비하고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올바른 일이긴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부닥치고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방식이라면은 정말 현실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맞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대안들을 준비하거나 모색하지 않으면은 예. 유럽연합처럼 이제 잠깐의 위기로 인해서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탄소 중립 정책이 얼마나 빈약하고 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는지를 사실 저는 보여준 사례가 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저소득 시민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가치 중심적인 영역으로서만 여겨졌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가 가치 중심적인 것 외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또 우리 국가의 에너지 정책상으로도 좀 이득이 되는 예. 그런 방향으로서의 준비 혹은 전략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는 이 트럼프 시기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4년 후에는 본격적인 저는 기후위기 대비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손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뒤처지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특히 예. 에너지 자원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4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4년 후에는 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우리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 코너 항상 하면서 2030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심판대가 네. 되는 그런 셈인데 그러면은 이런 기후위기 좀 대응하려면 뭐 대통령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업계획 예산 수립 권한 이런 걸 좀 주면서 전 부처를 조금 통합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전담 부처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 주장은 저희가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어떻습니까?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지금은 이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 기후위기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은 결국 에너지 정책인데 그거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정책이고요. 아.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당연히 이제 농림축산자원부. 예. 그리고 또 이제 토건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총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건들이 각 부처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걸 그걸 또 빼올 수는 누군가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맞는데 근데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청년 정책이 딱 이래요. 아. 그러니까 청년 정책도 일자리, 주거, 복지 뭐 여러 가지가 예.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만들면은 자료 취합은 잘 되는데 각 부처를 실제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문제들을 또 겪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거는 뭐 행정학이나 혹은 법률 전문가분들이 좀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어떤 정부 체계가 실제로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단순히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총리 시스템 중에 뭐 경제부총리 그리고 뭐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다 교육부총리 있잖아요. 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총리 체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와. 실질적인 권한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 체계들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기존의 행정 시스템에서 단순히 아우르는 정도로 이걸 준비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움직임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네. 말씀이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장 R&D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에너지 영역이나 자원순환 영역들이 대표적인데 앞으로 어쨌든 많은 개발들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R&D 예산들을 대폭 늘려나가는 형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들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리백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무역 규제는 사실상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정부가 새롭게 올해 안에 출범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재생에너지 수급 역시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도 아리백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는 이제는 사실 가치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 계획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갸우뚱거리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단순히 뭐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 계획들, 로드맵들을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트럼프 정부의 환경 정책이 우리나라 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지역 곳곳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지역의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쇼핑과 거래, 은행 업무, 여가 생활 등 예전 같았으면 직접 점포를 방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서야 했을 텐데요. 예.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각종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요. 예. 플랫폼 기업은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일을 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고요. 예.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하고 싶은 제품과 서비스를 수많은 구매자에게 손쉽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중간 수수료나 구독료, 광고비를 받는데요. 예.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배달 음식 주문 앱을 비롯해 쇼핑 앱, 전문가를 구하는 앱, 숙소를 검색하고 예약하는 앱 등 플랫폼 기업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는 사이 플랫폼 기업과 연결된 상인들에게서는 플랫폼 갑질이라는 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갑질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배민이나 배민환, 쿠팡 그 세 가지 수수료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1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음식값에 거의 9.8%. 지금 쿠팡에서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겠다. 다른 무슨 그런 거 없이 그냥 건당 얼마씩 이렇게 받고 추가 거리당 1.3km에 100원 추가된다고. 근데 멀리 가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은 이제 업주가 부담을 하게 돼요. 금액은 그냥 괜찮아서 했어요. 결국은 계약할 때 얼마 빠지고 플랫폼에 얼마 주고 또 건마다 배달 수수료 빠져나가고 하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라도 해야 월급 주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덜 불안한 거지. 그거 마저 안 하면 그냥 앉아서 손님을 바라봐도 손님이 우리를 봐도 한심할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손님도 편하고 저도 그것이 크게 남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10원이 남고 100원이 남아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표현도 배달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배달이 체질에 안 맞는다. 이제 오는 손님한테만 잘해야겠다. 내가 차라리 거기 들어갈 비용을 서비스 줘서 음식 맛을 좋게 하거나 질 좋은 고기를 서비스하는 게 낫지. 그래서 조금 진행하다가 배달업을 포기를 했어요. 예, 방금 음식점 사장님께서도 배달앱 이용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참 답답하기만 한데요. 배달앱 저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보면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찜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업체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마 이런 배달앱 수수료 고충 이것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수료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그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던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당연한 요즘인데요. 예. 전 국민이 이용하지만 배달 앱을 운영하는 기업은 3개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업체마다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대동소이한데요. 예. 우선 고객이 식사를 주문했을 때 업주는 중개 이용료 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예. 원래는 음식값의 9.8% 정도를 플랫폼 업체에서 가져갔었는데요. 예.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협의안이 나온 다음에는 2에서 7.8% 사이로 매출 규모에 연동된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배달비가 있습니다. 배달비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음식을 시키는 고객과 점주가 나눠내는 식입니다. 보통은 2에서 5천 원 사이인데요. 예. 고객의 배달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점주가 많이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가격 논란이 등장한 것도 이런 배달비 수수료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제 수수료가 따로 또 붙고 예. 광고비도 지불해야 됩니다. 광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앱을 통해서 메뉴를 고를 때 화면 가장 위쪽에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입니다. 예. 손님이 주문을 하든 안 하든 가게를 클릭할 때마다 600원씩 부과됩니다. 플랫폼 앱을 이용 중인 대전의 음식점 점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좀 바꿨잖아요, 얘네들이. 매출이 이제 상위 1, 2, 3, 4, 5등급을 매겨가지고 배달이 많이 나가니까 매출이 큰 데들은 기존 금액으로 받고 매출이 적은 애들은 이제 엄청 낮췄거든요. 9점 몇 프로에서 최하는 2.8%가까지 낮췄어요. 가게 배달 같은 경우는 깃발을 한 달 사용료를 88,000원 주고 꽂는 거예요, 내가 지역을.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배달료만 나가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율이랑. 기준에서 이제 9.8% 이렇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중개 수수료. 그걸로 많이 이제 유치를 이제 전환을 시키고 있죠. 부가게 클릭이라고 해서 그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600원인가 빠져나가요. 클릭한다고 다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꼭 해야 이제 계속 상위 노출되니까 맨 위에 이제 뜨니까 그거를 좀 이제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좀 하라고 하죠. 프랜차이즈도 자기네들 어제 식자재를 받는 거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 하라고 유도를 하죠. 몇십만 원 빠져나가는 거 일도 아니니까요. 무료 배달에 대한 걸 이제 업주분들한테 다 이렇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건당 부담하는 금액이 2,000원, 3,000원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햄버거 집인 건데 햄버거 만약에 3개 판다고 해도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 건데 이제 거기서 20% 2,500원 배를 떠버리게 되면은 거의 그러면 10% 이상 저희가 또 수를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대행사들 매출은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배달비 절대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중개수수료 10% 떼어가는 거에다가 거의 배달비가 한 15% 나가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카드 수수료도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거의 건당 30%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저희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 개인 상호보다는 어쨌든 저희는 마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배달비까지 배달비에서 이게 매출 대비해서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인건비라던가 세 같은 거 나가고 수수료 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차이가 좀 저희랑 차이가 크지 아무래도요. 예, 그렇지 않아도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플랫폼 앱 사용 수수료 또 광고비까지 감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나 어수선한 시국이 한몫을 했고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또한 부담입니다. 거기에 광고비와 수수료, 배달 앱으로 인한 지출까지 겹쳤으니 장사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코로나 때 장사하기 참 어렵고 힘들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힘들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 지회 정상목 지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몇 배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주변에만 보더라도 한 8시쯤 되면 벌써 한가해요. 이 거리 자체가 과거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활성화됐던 건 이제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1차에서 거의 다 끝나고 2차 노래방 문화 없어진 지 오래고 그 음식점에서 뭐 6시쯤 오셔서 식사하고 2시간이면 끝나니까 8시쯤 나가서 커피숍 가서 2차로 차 한 잔씩 마시고 그냥 흩어지고 마니까 먹자골목 특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몇몇 젊은 사람들만 돌아다니지 과거처럼 그런 호황을 누리는 시기는 이미 이제 지났다. 높은 인건비를 감수하면서 24시간을 영업할 업주가 100명 중에 이제는 한두 명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장사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네, 업장에 따라서는 지난 3개월 사이 매출 급감이 50%는 기본이고 심한 곳은 7, 80%까지 급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배달앱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배달 영업을 해서라도 매출을 올려야 하기도 하지만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정상목 지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플랫폼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하게 돼도 최하 그 배달하시는 분의 인건비만 해도 거의 350만 원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렇게 하느니 속편하게 어차피 그 돈이 몫이라면 배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제 배달 전문업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350만 원을 가지고 배달원을 고용을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조금 약간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게 좀 있죠.
예, 배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규모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택배 배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예. 배달 실적이 있는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배달비는 한 건당 2,000원, 한 달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선정일 기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나마 상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소식을 모르고 계셨던 자영업자분들이 있으시다면 1533-0500번으로 문의하셔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침 지금이 신청 기간이기도 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에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앱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끌어안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주저앉고 있는 마당에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플랫폼 회사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배달 플랫폼 입지가 강하다 보니 경영에도 큰 영향을 받게 돼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또 공공 플랫폼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요. 공공 플랫폼은 배달 플랫폼 업체의 입지에 도전하기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만들어 운영하는 앱입니다. 예. 하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고 홍보가 잘 되지 않은 탓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예. 이런 공공 배달 앱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무용지물 앱이 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지금처럼 얼마 안 되는 지자체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 문제를 독과점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업계를 3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실제 그중에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에 인수된 이후 독과점이 더욱 심화돼 수수료율을 인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위는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추진하거나 수수료율 상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음식점 점주님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네, 어찌 보면 거리의 음식점들이 골목 상권, 서민 경제의 기둥인데요. 예. 소상공인들은 골목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달 플랫폼도 사기업이고 또 규모가 거대하다 보니 예. 소상공인과 협상해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중재를 해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는 소정의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예. 배달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고 예.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와 공익위원 그리고 정부기관이 참여했거든요. 협상 결과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최대 9.8%에서 7.8%로 낮추는 대신에 예. 배달비를 500원가량 올렸습니다. 고객이 25,000원 정도 음식을 주문한다면 점주가 이득인 구조입니다. 예. 하지만 고객의 상당 부분이 1인 가구고요. 예. 25,000원을 채워서 주문하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 25,000원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협상 과정 중에 소상공인 대표단체 2곳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상생을 추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골목골목 자리한 소상공인이 없다면은 배달 플랫폼 존재 가치도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꼭 찾기 바란다고 합니다. 예. 중앙회 차원에서도 배민 쪽하고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 인하나 보전 같은 얘기를 꺼내고는 있는데 어느 그 사단법인은 단체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수수료율을 좀 하락시켜든가 뭔가 통일시키는 기준점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여기 대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통용되는 얘기거든요. 단체보다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플랫폼 업체에 어떤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하락을 시켜줘야 결국은 그것이 다 손님들에게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 또 음식 맛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음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음식의 양이 줄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고스란히 고객들의 손해가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네, 그리고 외식업계에 이어서 플랫폼 업체와 갈등이 있는 업종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숙박업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 또 광고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지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숙박업체를 이용하는데요. 예.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숙박업체를 찾고 예약하는 일도 모두 다 스마트폰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숙박업계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과 알력 다툼이 심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 때문에 연말 특수까지 사라져 버리면서 매출이 수직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지역에서 장기로 일자리를 구해 투숙하는 장기 투숙객들이 있는데요. 예. 이 역시 경기 불황으로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발길이 끊긴 상황입니다. 숙박업계 종사자들 말에 따르면 월 매출이 30에서 50%가량 감소했다는데요. 예. 공과금, 세탁비, 대출이자와 직원 월급, 그리고 임대료까지 내고 나면 정작 업주 본인이 가져갈 돈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소연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국내 숙박 앱은 유명한 2개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요. 예.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광고비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 가격의 10%를 떼어가는데 이것도 크지만 예. 더 부담이 되는 것은 광고비라고 합니다. 숙박업의 경우 요건만 갖추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광고를 내는 일이 필수입니다. 예. 숙박 앱에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를 의뢰하면 기본적으로 500에서 700만 원이 들고 많게는 월 1,000만 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숙박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고 이용하면 적자가 난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덕구 신탄진역 앞에서 수십 년 숙박업을 운영해온 여순동 대한숙박업중앙회 대덕구 지회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임대하는 사람들이 장사 안 되고 지출은 많고 장사 안 되고 막 힘드는, 그러니까 매월 임대료가 나가니까 보증금을 사실 까먹고 들어가잖아. 마음 얼마나 아파요. 아우 진짜 진짜 내가 막 갔다 진짜 너무 마음 아파서 그냥 위로만 좀 해드리고 오고 이런데 지금 실제가 아주 최악이에요. 야놀자 여기 어때서 무슨 우리가 막 그 국회의원들 엄청 찾아갔었어요. 업소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솔직한 예로 광고비를 많이 주고라도 손님을 많이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솔직한 예로 100만 원, 150만 원 뭐 그렇게 200만 원까지 뭐 이제 이래 하다가 수수료 말고 광고비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수수료를 10% 수수료를 받죠. 무작정. 숙박비가 5만 원 같으면 무작정 5천 원은 뛰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비를 별도로 또 받아요. 좀 큰 데는 내가 알고는 500 한 달에 심지어 700까지 주는 사람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플을 그걸 안 깔면 안 돼요. 왜? 옛날같이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고 업소가 연 매출액이 막 계속 올라갈 때는 깔은 게 조금 낫겠다. 이제는 손님은 없고 공실이 많다 보니까 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걸 까느냐.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500 주면 내가 생각했을 때 1,000만 원 들어와. 1,000만 원 들어오면 500 글로 주고 500 내가 먹고 나눠 먹기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올려서 500 나눠 먹기다. 나하고 반반 나눠 먹기니까 이건 된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앞으로 1,00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야놀자나 여기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 머리를 막 계속 그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인터넷 딱 들어가서 최고 많이 주는 사람이 제일 앞에 1번에 떠. 뭐 2, 30만 원 주면 제일 뒤에 올라오면은 손님들이 제일 뒤에까지 써볼 일이 없어. 예, 하소연하고 또 호소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녀 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결국 숙박업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구책을 찾은 겁니까? 네, 숙박업 중앙회에서 수차례 호소를 했지만 플랫폼 앱 이용은 어디까지나 개별 숙박업 소상공인들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 아니냐,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음식점이나 배달업과는 다르게 숙박업 쪽은 비교적 주목도가 낮은 실정인데요. 예.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 갑질이라는 말까지 등장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모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숙박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앱을 만들어 배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시도를 할 때마다 기존 플랫폼 기업들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쿠폰을 배포하면서 공공앱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섰다고 하는데요. 예. 이 점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숙박업계는 지금까지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공공앱을 시도하겠다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여순동 지회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렇게 딱 보면 대전권에는 야놀자 여객대가 좀 잡고 있고 중앙에서도 어플 깔아놓은 게 있는데 그 업체가 아예 그러면 자기는 빠져나가 버렸어요 요새. 관리를 안 해. 관리를 안 하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중앙에서도 지금 다른 업체를 하나 불러 들여가지고 이제 그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각 지역의 회장들이 나서야 돼요. 그 회장들을 뭐 나중에 가서 성공하면은 뭐 수고비를 엄마한테 줄 땐 주더라도 일단은 회장들이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이래 새로 꾸미는 이제 여태껏 한 분, 두 분, 세 분 실패를 했는데 한 서너 번 실패했어요. 실패 이제 해보니까 뭐 어쩌면 실패를 하고 어쩌면 성공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오잖아. 이제 중앙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하는데 그게 좀 잘 되면 거기 이제 하나의 희망이죠. 국회의원들 만나서도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게 대한 숙박업이 정부에서 성인을 내주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줬으면 잘 안 될 때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밀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뭘 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예, 이게 날로 심화되는 소상공인들과 플랫폼 기업과의 갈등,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풀어가야겠습니까? 네, 시장이 어느 한두 세력의 독과점 돼버리면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예.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힘에 의한 대결이 펼쳐지고 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통해 얻은 플랫폼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거나 예. 윤리 경영 문화를 형성해 건전한 시장 구도를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스스로가 선순환 구조 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권기대 교수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플랫폼 기업 타당가 그를 뭐 정치권에서 막 압력을 해가지고 참 그 부작용이 있거든. 자율 경쟁에 의해서 도태된다든지 물론 뭐 플랫폼 기업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중복 투자에 의한 경영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라 전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거를 뭐 법으로 이렇게 강제한다. 대형마트도 뭐 법률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제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골목 상권이 살아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빨대를 꽂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거는 공정한 그 윤리 이런 맥락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자칫 길을 잃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자율 규제 입장이었는데요. EU, 독일, 영국, 일본 등 경우에는 플랫폼 규제법이 만들어져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예. 시장에서 거래를 그저 자율에 맡겨두면 공정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개입력에 대해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민 경제와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민후보 플랫폼 갑질을 호소하는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1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